아들아, 엄마가 많이 아픈 것 같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는데. 엄마, 지금 우리 집도 애들 학원비며 대출이자며? 정말 빠듯해요. 형이 장남인데 형이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들들은 전부 아픈 엄마를 외면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엄마, 집이 지금 시세로 5억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나눠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도와드리는 걸로.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이죠? 평생을 자식들 위해 희생한 75세 어머니에게 벌어진 충격적인 실화.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75세 어머니는 새벽 4시 또다시 예리한 복통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몇 주째 계속되는 이 고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많이 아픈 것 같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집도 애들 학원비며 대출이자며 정말 빠듯해요.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요즘 제가 좀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일단 동네 병원에서 간단히 보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뒷바라지했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이런 반응이라니. 희망을 품고 둘째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많이 아파서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엄마, 형이 장남인데 형이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정말 한 푼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죄송해요, 형한테 얘기해보세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막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형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도 없고요. 그 순간 어머니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 아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혼자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암 초기 단계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발견된 것 같아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음 편히 생각하세요. 그런데 수술비가 좀 걱정이 되는데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아들들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엄마, 2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우리가 다 같이 조금씩 내기에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그런 큰 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분할 결제라도 되는지 알아보시면. 형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도와드릴 여력이 안 돼요. 그렇게 밤마다 홀로 눈물을 삼키며 지내던 어머니. 결국 아들들이 내린 결론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계시면서 치료받으시는 게 어때요? 거기서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모든 면에서 최선인 것 같아요. 첫째의 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입소 서류를 작성하면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아들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구나.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인데. 요양원 201호실. 이제 어머니의 새로운 주소가 되었습니다. 첫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후 오직 새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50년의 세월. 그 세월이 한스러웠습니다. 왠지 모를 허무함과 슬픔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그래도 아들들이 번갈아가며 면회를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죠. 첫째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겨우 15분 정도만 머물렀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아이들 학원 픽업하러 가야 해서 일찍 가볼게요. 둘째는 2달에 한 번 와서는 엄마, 여기 환경이 괜찮네요. 잘 계시는 것 같으니 안심이에요. 아, 여기 주차비가 너무 비싸네. 다음에는 버스 타고 와야겠어요. 막내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전화에도 받지 않고 문자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원장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양원비가 2달째 밀려 있어서요. 자제분들께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아들들이 요양원비조차 제대로 안 내고 있었다는 것을. 급히 첫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요양원에서 연락 왔는데 비용이 밀렸다고. 아, 그거요? 엄마,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동생들이랑 상의해 볼게요. 그런데 솔직히 한 달에 200만 원씩이나 해서 너무 부담스럽네요. 둘째에게 전화하니 형이 장남인데 형이 책임져야죠. 저는 정말 돈이 없어요. 아니, 애초에 요양원이 너무 비싼 곳으로 가신 것 아니에요?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시면 안 될까요? 막내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자식 내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막상 내가 아프니까 서로 떠넘기기만 하네요.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래도 요양원이라도 있잖아요. 저는 집에서 혼자 쓰러져도 누구 하나 거들떠나 보겠어요. 며칠 후 요양원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달까지 밀린 비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첫째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 기회를 노리는 듯한. 엄마, 그동안 집이 비어 있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집 관리도 힘들고 팔아버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어머니는 순간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요양원비도 제대로 못 내면서 무슨 소리야?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집 팔면 요양원비도 내고 치료비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첫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 가득했다는 것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동안 연락 두절이었던 아들들이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둘째가 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엄마, 형이 집 팔자고 했다면서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할 순 없죠. 우리 가족 모두가 상의해야 할 문제 아니에요? 아,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다음 주 평소 같으면 나타날 리 없는 막내까지 등장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그런데 형들이 집 이야기한다면서요? 저도 의견이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는 서로 피하더니 5억짜리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빨리 모이다니. 드디어 3형제가 모두 모였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족회의를 한다고. 이런 모임이 언제 이후였을까요? 첫째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엄마, 집이 지금 시세로 한 5억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거 팔면 요양원비도 내고 치료비도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고요. 둘째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형,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건데? 엄마가 직접 하시기엔 너무 큰 돈이잖아요. 사기당할 수도 있고. 막내도 놓치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3등분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엄마 명의로 하되 우리가 도와드리는 걸로요.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에 불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병원비 2천만 원은 아까워서 서로 떠넘기더니 5억짜리 집은 벌써 어떻게 3등분할지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만. 얘들아, 엄마가 몇 달 동안 여기서 혼자 울면서 지냈는지 아니? 요양원비도 밀려서 쫓겨날 뻔했는데 그때는 다들 어디 있다가 나타났어. 새 아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나름 고민했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서. 저희가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집을 팔든 안 팔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그리고 그 돈도 내가 어떻게 쓸지 정할 일이야. 너희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첫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혼자서 그런 큰 돈을 관리하시기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다고? 지금까지도 혼자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혼자 할 수 있어. 오히려 너희들이 더 위험해 보이는데 다들 어서 가거라. 그날 자식들이 돌아간 후 옆 침대 할머니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돈 앞에서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어요. 불효막심한 놈들. 저도 할머니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아들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해온 듯 했어요. 첫째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집 매매 관련해서 여러 부동산에 알아봤어요. 이 업체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시세보다 조금 높게 쳐주겠다고 하네요. 둘째는 은행 상품 팸플릿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목돈을 이런 상품에 넣으시면 한 달에 이자만 몇백만 원 나와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는 후배가 있어서. 막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계산해보니까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인데 5억 있으면 20년은 좋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남는 돈은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남는 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셋 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첫째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엄마가 쓰시는 거죠. 다만 큰 돈이니까 저희가 관리를 도와드리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니들은 내가 바보로 보이니? 아들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비 2천만 원은 아까워서 외면하면서 요양원비 200만 원조차 제대로 못 내면서 지금 5억 원짜리 재산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발 빠르게 나타나. 니들 속 마음이 뻔히 보인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지금까지 뭘 보고 들었는데 기억도 못하는 치매 노인으로 보이냐? 엄마, 저희를 너무 나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는 거야. 사랑한다면서 내가 아플 때는 어디 있었는지 돈 이야기 나오자마자 왜들 그렇게 내 앞에 나타났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 막내가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몇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으면서 무슨 고민을 했다는 거야? 밤마다 혼자 울고 있는 엄마 생각은 해봤니? 그때 어머니가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잘 들어라. 집은 팔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도 내가 결정할 거야. 지금까지 너희들 도움 없이도 잘 견뎠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참말 말고 돌아들 가거라. 아들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섰고 첫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희는 엄마 자식이에요.
자식이면 엄마가 아플 때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재산 이야기 나올 때만 자식 행세하려고? 그 말에 새아들이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들들이 나간 후 어머니는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들 눈치 보느라 웅크리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다음 날부터 요양원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면회만 기다리지 않게 되니까 다른 할머니들과도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요양원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서예반에서는 자강불식이라는 글씨를 썼고 원예반에서는 장미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뭔가 다른 사람 같으세요. 정말 그랬어요. 마치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치운 것 같았거든요. 한 달쯤 지나서 첫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류나 계산기 없이 맨손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엄마,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진짜 효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효도는 내가 아플 때 하는 거야. 재산 때문에 관심 생겼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진짜 효도가 뭔지 알기는 아니? 첫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이제 상관이 없어.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정할 일이지. 내가 왜 말해줘야 하는데?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 후로 둘째와 막내도 각각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한번 배신당한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사과는 받아주마. 하지만 신뢰는 시간이 걸릴 거야.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에게 보여다오. 그리고 언제든 너희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아들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정말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비위 맞추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당당하게 살고 있었어요. 요양원의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실망하고 실망하면 상처받아요. 그냥 우리 삶에 집중해요. 우리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평온합니다. 아들들이 와도 반갑고 안 와도 상관없어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탐욕의 민낯을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